오늘 저희 세미나 제목은 유라시아 대륙철도 운행 필요성과 경제성 그리고 국제 물류와 금융의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꽤 긴 이름인데요. 어떻든 우리 한국철도가 남북을 잇고 대륙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지상 과제가 있습니다. 그 과제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조건들을 한번 탐색해보고 그것을 국가 정책에도 반영하고 또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를 마련하고자 오늘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목은 한반도발 유라시아 대륙 철도가 바뀌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중앙화를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인데요. 목차는 그냥 최근 유라시아 정세, 중앙화 진출 추진 배경, 철도 개발 현황, 그리고 철도 진출에 어떤 유망한 분야가 있느냐, 어떻게 추진 전략을 세울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기대 효과가 있는지 이런 순수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도 분야는 다 저보다 전문가시고 저는 그냥 일반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유라시아 정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지난 2월달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죠. 이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한마디로 세계가 큰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불황이죠. 그리고 고물가입니다. 곡물 가격도 오르고 에너지 가격도 오르죠. 다시 말해서 전 세계적으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 이 물류 부분에도 큰 하나의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제가 조금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21세기에 들어서서 큰 사건이 한 4개가 있는데 국제 정치 전문가들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00년도 초에 9.11 테러 사태, 그리고 2008년도에 미국발 금융위기, 그리고 최근에 2년 전에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 팬데믹 현상입니다. 이게 9.11 테러 사태라든가, 그 다음에 미국발 금융위기라든가, 그 다음에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20세기, 21세기 탈냉전 시대에 지난 20년 동안 발생하던 이 큰 사건 중에 또 하나 추가를 한다 그러면 올해 2월달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사건입니다. 이 4가지 케이스를 딱 보시면 중요한 공통점은 모두 강대국이 개입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강대국이 개입되어 있는 사건은 이 효과가 엄청나게 크다는 이야기죠. 다시 말해서 고래등 싸움에 약소국들은 새우등 트인다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유라시아 철도 분야를 제가 길전주로 말씀드리면 현재 유라시아 쪽에 사정이 어렵다. 그러면 한국 철도가 어떻게 유라시아 대륙을 진출을 할 것인지 그 점이 가장 이제 앞으로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저는 이 중앙아시아 쪽으로 진출을 하는 것이 좀 가능성이 크지 않겠냐. 그 점에 제가 주안점을 두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보시면 유라시아 정세는 지금 상당히 어렵죠. 2월 24일 날 침공을 한 이래 오늘이 27일이니까 거의 한 8개월이 지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이 유라시아 이 정세로 인해서 가장 크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이 철도 화물 문제인데요. 이 보시면 철도 화물이 이제 큰 흐름이 이제 생기게 된다. 첫 번째, 유라시아 경유, 아시아 유럽 간 철도 화물이 대폭 감소되는 그런 어려움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 그 이유가 여기 이제 미일 간 대립이 심화되고 미중 간 전략적 경쟁 등 신냉전이 이제 본격화되는 거죠. 10월 여기 보시면 10월 12일 날 미국의 이제 이 바이든 행정부가 국가 안보 전략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러시아, 중국을
주요한 이협 세력으로 이제 간주를 했죠. 그리고 이제 유럽 국가들도 국제사회의 대려, 경제 제재도 이제 참가를 하게 되고 러시아 출동 사용을 회피를 합니다. 지금 현재 결국은 이 2022년 4월 중국과 유럽 간의 화물 운송량이 50% 정도 감소가 됐대요. 그러나 지금은 조금씩 이게 늘어났습니다. 중국도 그동안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많이 했죠. 결국은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라시아 지역에 있어서 상당히 물류의 큰 흐름이 이제 변화가 발생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러시아 경유, 아시아 유럽간 철도 화물이 감소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반도 주변에 이제 긴장의 고조에 대해서 남북한 철도 협력이 난망시된다. 뭐 최근 한미연합훈련,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이 증가가 해서 결국은 유라시아에 있어서 이제 TSR, TKR 사업, 다시 말해서 남북한 종단 철도와 시베리아 횡단 철도에 어떤 연결하는 사업들이 어려워지는 그런 추세다. 유라시아 대륙철도의 이 노선도는 이게 뭐 그냥 제가 다 아시는 이야기인데 제가 몇 가지 좀 언급을 할까 합니다. 이 보시면 이 유라시아에 있어서 이쪽 부분이 대부분의 이제 잘 사는 국가들이죠. 다시 말해서 물건을 소비하는 나라입니다. 이쪽은 아시겠지만 이제 물건을 생산하는 나라죠. 즉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제조업의 공장입니다. 여기 있는 물건을 철도를 통해서 유럽으로 이제 수출하는 그런 구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유라시아 철도가 동수로 많이 발전이 돼 있습니다. 동수로 남북으로는 발전이 거의 안 돼 있죠. 뭐 당연하게 이 경제적으로 시장이 큰 지역이 유럽이고 그러다 보니까 철도가 이렇게 동수로 발전돼 있고 남북은 발전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여기에 이 러시아와 유럽 간의 관계가 어려워지게 되면 러시아가 진출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겠냐. 그래서 지금 많은 토론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철도 노선이 동서보다는 오히려 남북으로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신 거 아니냐. 다시 러시아로서는 인도양 진출을 추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지금까지 전문가들이 보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두 번째 또 특징은 대개 중국이 지금까지 물류를 이용했던 철도가 TSR이죠. TSR입니다. TSR. 그런데 지금 중국으로서는 이 TSR을 사용하기 어려워지니까 결국은 그 밑에 있는 TCR, 중국 횡단 TCR을 이용하려고 그러죠. 다시 말해서 중국에서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그 다음에 카프카스 지역을 거쳐서 터키를 통해서 흑해를 통해서 유럽으로 빠지는 이러한 밑에 자기들이 말하는 소위 옛날 실크로드를 복원하는 그런 전략을 추구를 하고 있고 상당히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되고 있는 것을 평가로 보고 있습니다. 중앙화 진출 배경인데요. 대개 지금 이제 러시아, 중국, 미국, 터키 등 주요국들은 중앙화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TSR 시베리아 철도라든가 러시아를 경유해가지고 육상 물류가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 그 방법으로서 중앙화 진출인데 중앙화는 한마디로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중앙화 국가들은 되게 중립적인 입장을 표명을 합니다. 러시아하고 거리를 두고 있죠. 이 러시아 대통령 푸틴 대통령은 2022년 2월달부터 10월간에 3번이나 중앙화를 방문했습니다. 이 푸틴 대통령이 가장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 중앙아시아입니다. 왜 중앙아시아냐 하면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는 러시아와 국경선을 약 7,000km 정도를 맞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국가가 어떤 의미에서는 카자흐스탄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면 중앙아시아가 자기 뒷마당인데 이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발생하게 되면 상당히 러시아로서는 곤혹스럽게 되는 그런 진영학적인 이치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옛날에 중앙아시아는 뭐 19세기 그레이트 게임도 있었고 지금도 아주 중요한 진영 요충지죠. 따라서 이제 러시아로서는 중앙화와 카스피해, 이란을 통한 인도양 진출을 지금 우세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와 유럽 간의 물류는 거의 아마 물류 흐름이 많이 끊어질 겁니다. 가스라든가 다시 말해서 전쟁이 끝나더라도 러시아가 신뢰를 회복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러시아로서는 그 돌파구로서 갈 때가 결국은 중앙아시아를 통해서 인도양으로 빠지든지 중국과 협력을 하는 그런 길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인데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2022년 9월 달에 중앙을 방문을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최근에 다시 이제 삼선으로 연임이 됐죠. 중앙아시아가 중국의 아주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국경을 접하고 있죠. 그리고 1대1로 사업의 중심축으로 중앙아시아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BII의 1대1로 사업의 중심축이 이 중앙하고 중앙화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죠. 결국은 현재 중앙아 지역에 있어서 러시아가 이 안보의 어떤 파트너라면 중국은 중앙아에 있어 가지고 경제적인 파트너입니다. 그리고 중앙아시아로부터 중국은 석유와 가스를 지금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수입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중국으로서는 이 중앙아시아에 대해서 큰 주안점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미국으로서도 중요하죠. 미국이 2021년 8월 달에 이제 아프가니스탄을 철수를 했는데요. 아프가니스탄에 철수를 함으로써 중앙아시아에 대한 영향력도 많이 상실을 했습니다. 최근에 미국은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다시 회복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왜? 결국 그 미국으로서는 중요한 것은 러시아의 영향력을 확산을 방지를 하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터키인데요. 투르키예로 이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이 터키는 또 중앙아시아하고 어떤 연관이 있냐 하면 같은 이슬람 국가고요. 그 다음에 터키 민족입니다. 지금 중앙아시아 5개 국가의 대부분 민족은 투르키, 옛날 같은 우리는 돌글족이죠. 돌굴의 후손들입니다. 따라서 이슬람과 터키 민족의 유대감을 토대로 진출하고 있다. 즉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철수를 함으로써 생긴 권력을 공백을 이용해서 터키가 적극적으로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추세다. 즉 중앙아에서는 러시아, 중국, 미국, 터키, 제가 빠졌습니다. 인도, 이란 등 주요국들의 각축전이 심화되고 있는 그런 추세다. 즉 중앙아가 지금 중요성이 증가한다는 이야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중앙아 국가들은 어떻게 반응을 보이고 있냐. 러시아와 중국의 과도한 이항력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다변적인 실용 얘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국가들하고 우호 관계를 맺겠다. 그래서 2022년 7월 달에 중앙아 5개국끼리 정상회의를 개최해서 경제 발전을 위한 자구책을 모색하고 서로 우호 협력을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앙아 국가들은 철도 현대화 및 교통망 추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는 누리르졸 프로그램을 위해서 2015년, 2019년도 도로, 철도, 교통, 인프라 구축을 노력했고요. 지금도 카자흐스탄은 한 2050년 국가 발전 계획에 따라서 인프라 구축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도 투르크메니스탄 그리고 경제 발전, 인프라 건설, 산업 다각화 추진 이런 쪽으로 강조하면서 국가 발전을 추진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한국과 중앙아 국가 간의 이제 우호 관계입니다. 2020년도 한 중앙아 국가 올해죠. 수교 30주년이고요. 지난 25일 날 부산에서 제15차 한중앙아 협력 포럼이 개최가 됐습니다. 한중앙아 협력 포럼에 중앙아 5개국 외교부 장관들이 참가를 했고요. 따라서 이 한국과 중앙아 국가 간의 실질 협력 관계가 진행이 잘 되고 있다. 그리고 하나 빠진 점은 지금 중앙아에 약 한 30만 명의 우리 고려인 동포들이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아하고 한국은 아주 중요한 유대 관계가 있죠. 중앙아 철도 개발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중앙아 철도는 대개 19세기에 건설이 시작해서 구소련 시대 완성이 된 그런 철도 인프라인데요. 낙후화돼 있어서 철도 현대화가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카자흐스탄에 근무를 할 때 이 카자흐스탄 철도를 직접 타봤는데요. 이 기반이 좀 오래돼서 철도가 많이 흔들립니다. 따라서 이 구소련 시대에 건설된 철도 인프라를 어떻게 현대화할 것인가 초유한 문제인데 문제는 중앙아 국가들이 이제 돈이 별로 없죠.
그러나 이 인프라 개보수라든가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해야만이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철도 개발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가 중국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은 러시아를 우회하는 중앙화 경유 유럽발 화물 운송 철도 건설 추진에 아주 적극적입니다. 물론 중국이 2013년도에 1대1로 사업을 추진을 했지만 그 이전에 이미 중국은 중앙아시아를 통해서 유라시아를 횡단하는 철도 건설 시작을 했죠. 특히 시진핑 주석이 취임한 이래 2013년부터 BR 1대1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저는 볼 때 유라시아 철도 분야에 있어서 가장 성공적이고 공세적인 국가가 저는 중국으로 봅니다. 뭐 저도 잘 아시겠지만 2022년 9월 14일 날 중국하고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3국은 상호 철도 연결에 합의했습니다. 이건 이제 뭐 줄여 가지고 CKU 이제 연결 사업을 하는데요. 이제 이 3국을 철도를 연결하는 이런 이야기는 많이 있었는데 왜 9월 14일 날 이런 갑자기 진전이 없다가 이 세 나라가 상호 철도 연결에 합의를 하게 됐냐? 이 배경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건으로 러시아의 TSR 철도 이용이 어려워진 데 저는 유리를 한다고 봅니다. 대부분 이제 중국 부분하고 우즈베키스탄 부분은 철도 연결 잘 돼 있는데 그 중간에 끼어 있는 키르기스탄 구간이 철도가 연결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270km를 건설해야 되는데 약 소요 경비는 41억 달러다. 이 41억 달러라는 돈을 지불할 만한 있는 나라는 뭐 제가 볼 때는 중국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러시아 우회 철도죠. 카스피의 횡단 동서 운송해랑입니다. 이게 뭐 트란스 카스피의 이스트 웨스트 미들 카리도르 해랑이라 하죠. 다시 말해서 중국 중앙아 카스피의 카프카스 터키 노선으로 연결한다는 이야기죠. 지금 이 노선 중에 일부분은 이미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5월달에 터키와 카자흐스탄 정상회담 시 철도 협력에 이제 합의를 했고요. 이 그림에 보시면 중국에서 이렇게 중앙아시아를 통해서 이게 쭉 해서 여기가 이제 카스피해 해고 여기 카스피해 해죠. 이게 넘어와서 여기가 이제 중앙아시아고 이게 카스피해 해입니다. 그다음 여기가 아제르바이잔을 통해서 조지아 옛날 그루지아죠. 그다음에 터키로 넘어오는데 지금 이 물류망이 조금씩 활성화되면서 그루지아, 조지아에 엄청 화물이 많이 지금 몰려들고 있다는 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노선이 활성화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앙화 국가들의 세 번째, 근데 중앙화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를 통해서 지금까지 상품을 수출하고 수입을 했는데요. 이 중앙화 국가들도 러시아를 우회하는 해양 출구 확보에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우즈베키스탄은 아프가니스탄 경유 파키스탄 철도 연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중앙화 국가들은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앙화입니다. 중앙화 5개국이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이 5개 국가들이 다 내륙 국가고 이 국가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다로 이 출구를 확보하는 겁니다. 근데 이 출구 확보를 지금까지 좀 등한시했죠. 돈도 없고 건설을 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대부분 이 중앙화 국가들은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 러시아를 경유하는 가스관이라든가 철도를 이용해서 물류를 수출하고 수입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러시아를 경유하는 물류가 어렵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중앙화 국가들은 러시아를 우회하는 해양 출구 확보를 노력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인도양이다. 결국은 아프가니스탄을 뚫어야 되고 그리고 카자흐스탄도 중국과 유럽을 잇는 교통 허브로서 도약을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카프카스 지역에 여러분 아시는 BTK, 아제르바이잔의 바쿠, 조지아 티비리시, 터키의 카라스 이 카프카스 철도 BTK 철도와 어떻게 중앙아시아하고 연결할 것인지를 지금 모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BTK는 여기 이제 바쿠 아제르바이잔에서 티비리시 이렇게 하죠. 이게 한 800 몇 킬로, 800 몇 킬로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중앙화 철도의 유망 분야는 그럼 우리 한국 철도로서는 중앙화의 어떤 분야에 진출하는 것이 유망하겠냐?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저희 생각에 진출을 유망 분야는 양측 간에 상호 호혜적이고 한국이 경쟁력이 있는 부분으로 좀 발굴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한국이 ICT 분야에 강점이 있으니까 ICT를 활용한 운송, 물류망 및 신호체계 개선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앙화 통합철도망 구축이라든가 중앙화 철도 공동체 창설하는 방안을 좀 우리가 강구를 해서 서로 중앙화 국가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장기적으로 이런 통합철도망 구축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우리가 강점인 철도 전문가를 양성하고 교육시키는 게 저는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중앙화 철도 진출에 있어서 제가 하나의 모범 케이스는 이 탄자니아입니다. 이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이 유일하게 아프리카 중에 탄자니아에 진출해서 성공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아프리카 55개국 중 유일하게 진출돼 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탄자니아는 포진궤도 철도를 건설하고 있는데요. 1,200km 됩니다. 금액은 한 40 내지 50억 달러인데 이 탄자니아 포진궤도 철도의 설계 및 감리를 한국 코레일이 이제 맡았죠. 그리고 한국 정부가 탄자니아 철도 훈련센터 건립 사업에 대한 타성조사도 사업을 수주를 했습니다. 코레일이 한국 EDCF 사업으로 탄자니아 철도 훈련센터 건립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탄자니아 정부가 발주한 철도 운영 사업을 코레일이 수주를 했고요. 그 다음에 현대 롯데미 작년에 탄자니아 기관차 전기 기관차입니다. 전기 차량 수주를 하는데 코레일이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현대 롯데미 탄자니아 전기 기관차 수주액이 약 3억 달러입니다. 3,400억 정도 되는데요. 단일 사업으로서는 저 생각에 단일 사업으로서는 아마 가장 큰 성공적인 케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기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동아프리카 철도 진출 현황인데요. 여기 보시면 지금 철도 노선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케냐, 그 다음에 탄자니아입니다. 탄자니아. 그 다음에 여기가 소말리아 지역이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옛날에 해적 사건도 있었고 이 동아프리카가 인도양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아주 아프리카에서는 핵심 지역입니다. 물류의 핵심 지역이죠. 따라서 대개 물류가 케냐라든가 탄자니아 다르살람이 와가지고 이 철도를 통해 철도 건설을 통해서 물류가 이 내륙 국가로 운송이 됩니다. 따라서 이 동아프리카의 이게 물류망이 결국은 탄자니아나 케냐나 이 해안가로 집중될 수밖에 없죠. 결국 어떤 일이냐 하면 한국에서 컨테이너를 운송을 해서 탄자니아 다르살람까지 운송비가 한 4,000달러가 된다면 다르살람 여기서 이 내륙으로 컨테이너 운송비가 한 2배 비쌉니다. 2배. 물류 비용이 엄청나게 크다는 이야기죠. 결국은 이 동아프리카가 발전하려면 물류망의 개선 없이는 어렵다. 그래서 철도 건설의 붐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탄자니아 같은 경우는 다르살람에서 이렇게 빅토리아 호수까지 연결하는데 이 길이가 1,200km고 이 사업의 철도 설계 감리를 한국의 코레일이 딴 거죠. 그 다음에 우리로서는 철도 차량도 수출하게 됐고 저는 그래서 이러한 탄자니아의 어떤 진출한 모범 케이스를 토대로 해서 중앙화 진출을 추진해 보는 것이 저는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앙화 철도 추진 전략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중앙화 국가들과 다자 협력을 강화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럼 두 번째는 철도 협력을 위한 유리한 분위기 조성해야 되었고 세 번째는 한국 공적개발 ODA를 좀 활용하고 그리고 철도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에너지 개발 사업과 같이 묶어서 패키지로 진출하는 게 어떻겠냐. 중앙화 국가들과 다자 협력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2024년도에 국제 철도 협력기구 OSJD 회의가 이게 이제 한국에서 개최되는데 제가 부산을 썼는데 이거 제가 이게 좀 미안한 이야기입니다. 부산에 할든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부산에서 하면 좋겠다는 희망적인 내용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18년도에 한국이 이제 OSJD의 정회원국으로 가입을 했죠.
따라서 이제 아주 중요한 하나의 모멘텀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철도 관련 국제 기구를 이제 적극적으로 좀 우리가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 유럽 연합이 타라센카를 지금 발족을 했죠. 1993년도가 기억이 됩니다만은 이 타라센카 사업은 유럽, 카프가스, 아시아 무역 운송 해랑을 건설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많이 시행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ADB 아시아 개발 연맹이 카레스 여러분 아시기 중앙아 경제 협력이죠. 이걸 또 발족을 해서 지금 고통 운송 해랑 건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아 5개국이 타라센카하고 카레스 이 모두 양쪽 기구의 회원국들입니다. 따라서 이쪽 타라세와 카레스의 어떤 관계를 잘 모색하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겠냐. 철도 협력의 유려한 분위기는 잘 아시는 이야기지만은 뭐 정상회담, 양국 간의 정상회담 개최하고 고위 인사 방문을 좀 자주 하면 좋겠다. 그리고 양국 간 의원 친선 대표를 잘 활용하고 한중앙아 협력 포럼도 좀 활용을 하면 도움이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중앙아 철도 세미나 개최를 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공적 개발 원조인데 ODA를 좀 활용해서 사업 발굴을 위한 사전 타능 조사 같은 게 좀 하고 중앙아시아의 뭐 철도 대학이나 철도 교육 훈련 센터 같은 걸 건립하는 것이 저는 참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중앙아 철도 공무원 초청해서 교육을 좀 시키는 것이 도움이 인적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패키지 진출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한국 태극기가 마크가 있죠. 이 OSJD에 가입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참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노력을 많이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사정상 뭐 어려움이 많아서 가입을 못하다가 뭐 2018년도에 정회원국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기대 효과입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중앙아의 이제 성공적인 진출을 토대로 장기적으로 한국 철도의 유라시아 대륙 진출 기반을 구축을 할 수 있다. 중앙아 철도 현대화 및 교통망 구축을 통해서 한국의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중앙아 국가들과 공동 번영할 수 있는 데 기여할 수가 있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 정착, 통일을 위한 유효한 분위기 조성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2018년도 우리가 OSJD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유라시아 통합 및 물류망 구축 참여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이거 뭐 그림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러한 꿈이 유라시아 대륙에 진출하는 꿈이 이루어져서 남북한이 통일이 되고 우리 철도가 유라시아 지역으로 희망을 싣고 유럽까지 진출하기를 기대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